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홍지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인데요. 오래된 소화불량이 해결되지 않는데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자 한 분을 보시겠습니다. 67세 남자 환자분이고 9개월 전부터 심한 명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수년 전부터 개인의원에서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오셨고 그럭저럭 지내셨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장염을 앓으시고 명치 통증 증상이 더 심해지셨고 이후 응급실을 여러 번 방문하신 적도 있고 매운 음식은 전혀 입에 댈 수도 없었고 오심 증상, 또 조금만 드셔도 배가 부르는 이런 조기 만복감과 식사 후에 배가 불러서 답답한 식후 포만감 증상도 동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진료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접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약에도 효과가 없으셔서 치료에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환자분에서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한지, 또 위내시경에서 위염이 확인되면 위염은 치료가 필요한 건지,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양성이라면 제균 치료가 요구되는지, 또 내시경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한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기능성 소화불량의 병태 생리, 그리고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또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소화기 질환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던 위궤양이나 위암, 이런 질병에 대한 그런 질병이 원인이 되는 이런 기질적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운동 질환, 그 외의 질환들을 기능성 질환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임상에서 다양한 검사 방법들을 이용해도 어떤 구조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 이상이 확인되어도 환자의 증상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재발되는 위장관 증상이 있지만 다양한 검사를 이용한 진단을 위한 노력에도 증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기능성 위장관 질환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기질적, 구조적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던 이런 신경성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외에도 다른 원인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기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불량의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기질적 원인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소화기적인 원인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비기질적인 원인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유병률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대략 10에서 30%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8.4에서 15.5%로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3차 병원에 소화불량 증상으로 내원하신 환자들을 조사해 봤을 때 기질적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20%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비기질적인 질환 중에서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소화불량증의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서, 그래서 식후에 더부룩한 증상이 있거나 조금만 드셔도 배가 부르셔서 드시지 못한 이런 조기 만복감이 있으시거나, 명치에 통증이 있거나 명치에 화끈거림, 이런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있으면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을 설명할 다른 구조적 질병의 증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시경이나 검사를 통해서 구조적 질환의 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또 증상은 진단 6개월 전부터 발생을 해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I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식후 불편감 증후군, 포스트프렌디얼 디스트레스 신드롬, PDS라고 말하는 이 식후 불편감 증후군이 한 가지가 있고, 다음에는 명치 통증 증후군.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식후 불편감 증후군은 식후 더부룩함이나 이 조기 만복감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명치 통증 증후군은 이 명치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이 두 가지 아형에 따라서 각각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오버랩 되어 있는 이런 중복주근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병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6가지 정도로 일단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위 배출의 지연입니다. 음식이 들어갔을 때 위가 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런 배출이 지연되어 있는 겁니다. 또 식후 위 이완 장애,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늘어나면서 압력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런 위가 이완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압력이 올라가고 통증을 느끼는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위 적응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위 감각이 너무 예민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 감각 기능 이상으로서 내장 과민성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도 하나의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증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적인 노출이나 그리고 또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도 이런 소화불량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병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위 배출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는 정상적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이렇게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장 안으로 내려보내는데요. 이런 연동 운동이 지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위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23에서 59% 정도에서 위 배출이 지연이 관찰되고, 이러한 위 배출 지연이 식후 팽만감, 음식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식후에 계속 팽만감이 있을 수 있고, 심하면 구역감, 구토감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 위 이완 장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길다란 식도와 그 아래 이 주머니 형태의 위가 이렇게 이 모양이 있는데요. 이 머리 쪽 부분을 이제 기저부라고 하는데요. 이 기저부가 식사를 하시면 이완을 해서 음식 저장 공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후에 이 기저부가 수축을 하면서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는 이 동위원소를 이용한 이런 실험에서 보시다시피 정상에서는 이렇게 기저부가 잘 이완되는 걸 볼 수 있지만 이 소화불량증 환자에서는 기저부가 잘 늘어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저부가 이완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면 이완을 통해서 공간이 늘어나고 압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이완 시에는 증가하지 않던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조금만 드셔도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 포만감, 조기 만복감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식사가 조금만 드셔도 조기 만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식사량도 감소할 수 있고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위가 팽창돼도 민감도가 증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해서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식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민성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계적인 과민성과 화학적인 과민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렇게 같은 볼륨에도 정상, 초록색 선에서 보시면 압력이 낮은데 반해서 이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보면 같은 볼륨에도 더 높은 압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위 용량에도 이 소화불량증 환자에서는 민감하게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환자군에서 보시면은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식후에 위의 볼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봤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환자군에서는 이 아래쪽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 볼륨 증가 자체가 미미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드셔도 압력이 올라가고 이런 위팽창에 대해서 정상인보다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런 화학적인 과민성인데요. 소화불량증 환자는 말씀드렸듯이 적은 자극에도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고, 또 십이지장에서 위산을 주입할 경우에는 이 정상인에서는 반응이 없지만 이 소화불량증 환자는 구역질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는 10일 이상 운동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산 제거가 느리고요. 그래서 결국 적은 자극에도 심한 증상을 느끼는데 운동 기능도 떨어져 있어서 이런 구역, 통증 이런 증상들이 더 빈번하고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감염률을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70% 이상으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균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헬리코박터가 산 분비나 호르몬 분비에 변화를 줘서 증상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치료하면 모든 환자에서 증상이 좋아지느냐 일단 그거는 아니고 일부 환자 단지 한 20% 30% 정도에서 증상이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환경적인 여러 가지 감염, 노출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요인이 이런 소화불량 증상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 우울, 신경증 이런 것들이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어린 시절에 어떤 신체적, 정서적 학대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겪으면서 대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소화불량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병인과 관련해서 각각의 병인들이 어떤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증상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위배출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정체되고 식후 팽만감이나 오심구토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식후 이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서 조기 만복감, 또 그렇게 되면 잘 못 드셔서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요. 감각 기능 이상으로 내장이 과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명치 통증과 같은 증상들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어떤 진단, 치료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런 임상진료 지침을 발표하셨고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같이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진단 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고 증상, 이 알람 사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꼭 살펴보아야 되고 환자분께서도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어떤 원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복부 종괴, 황달이나 빈혈, 또 삼킴 곤란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위장관 출혈 의심 증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연령이 40세 이상의 연령 그래서 요 옆에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거나 또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최근 진통 서염제, 항혈전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기질적 질환, 어떤 질환에 의한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질적 원인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내시경이나 초음파, CT를 통해서 원인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전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병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결국 치료 전략이겠습니다. 그래서 위 배출이 지연되면 아까 식후 팽만감, 이런 식후 불편감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약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식후 이완이 장애되는 경우에는 위귀저부 이완제를 투여해 볼 수가 있겠고 감각 기능의 이상, 과민성이 있는 경우에는 흔히 항우울제, 신경조절제라고 하는 좀 더 이렇게 감각을 예민한 부분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신경조절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위산에 의한 십이지장 민감도 변화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치통증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산분비 억제제를 투여해 볼 수 있겠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것들도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진료 지침 개정안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프로톤 펌프 억제제, 위산분비 억제제인데요. 이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이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증상 호전에 효과적이어서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고 특히 이 명치통증 증후군 환자에서도 이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1차 치료 약제로 우선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장관 운동 촉진제도
증상 호전에 효과적이므로 권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후의 배출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후 고통 증후군 환자에서 이 운동 촉진제를 1차 치료 약제로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역시 위기적 이완제도 전반적인 소화불량 증상 그리고 식후 포만감, 조기 만복감의 호전에 도움이 되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도 보시면은 진단에 있어서 보시면 이런 산분비 억제제나 운동 촉진제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검사를 권고하고 있고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도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장기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 점막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위액의 분비, 위장 운동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증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한 증상 호전을 보였지만, 사실 상당히 이제 많은 수를 치료해야 그 중에 일부 환자에서 효과가 있고, 또 최근 아시아에서 수행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유의하지 않아서 이런 우리나라의 높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유병률, 또 헬리코박터 치료로 인한 어떤 약제 비용이나 부작용, 또 내성균 출혈 위험, 재감염 위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침에서는 보시면 권고 등급을 약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음식과의 연관성에 대한 문헌 자료가 아직 좀 부족하고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화불량증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회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음식과 관련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번 그런 식이 다이어리를 좀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음식과 관련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파악하기가 더 쉬우실 수 있고, 그러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이런 고지방식이는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이진장 내에 이런 지방이 어떤 위팽창에 대한 예민도를 증가시켜서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복부 팽만, 이런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식후 포만감, 팽만감은 이런 고지방식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지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알고리즘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까 4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약을 먼저 경험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40세 이상이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고 증상, 알람 증상이 있다면 내시경, 초음파, CT, 혈액검사 등으로 이런 기질적 소화불량을 감별을 하고, 이에 이상이 없다면 이제 소화불량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후 불편감 증후군인지 명치 통증 증후군인지 이게 중복되어 있는지를 감별을 해서 우선적으로 약제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호전이 없다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헬리코박터 치료를 고려하고, 이에도 호전이 없다면 정신과적인 협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어떤 검증된 이런 진단 치료 알고리즘은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환자가 내원하시면 주의 깊게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드렸던 이 경고 증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치료를 해도 근데 호전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불응성 소화불량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불응성 소화불량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적어도 8주 동안 지속적인 증상이 있고,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질적인 질환은 배제가 되어야겠고요. 그래서 이런 불응성 소화불량증 환자분들은 다음과 같은 답답함, 불안감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검사를 다 하셨고 모든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다 이상이 없는데 왜 계속 불편하신지, 혹시 중요한 병을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닌지, 검사를 더 해서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임상에서 환자분을 접할 때 이런 어려운 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위장장애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일 수도 있고,
위장장애와 우울증, 이런 불안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물론 있고요. 또 우울증, 불안장애를 치료하면 정말 증상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경증 소화불량 환자는 다음과 같은 약제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난치성 소화불량으로 증상 호전이 어렵고 이런 경우 이제 치료 전문가분들이 뭐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경우 이제 추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경 조절제, 항우울제의 처방일 수 있는데요. 잘만 사용하면 효과가 크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조절제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원인이 이제 뇌장축 이상으로 설명을 보통 하는데요. 요 뇌장축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로토너직 시그널링의 변화와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이런 병태 생리학적인 특징에다가 이런 편두통이나 위마비, 또 여러 가지 순환성 구토 증후군, 이런 것들이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중복되어서 이런 뇌장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과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 사이의 관련을 본 연구를 보시면은 총 59,029명의 23개의 연구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우울증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상진료 지침 개정안에서도 보시면 그 신경조절제로 많이 쓰는 게 사망계 항우울제라는 것인데요. 이 사망계 항우울제가 이런 산분비 억제제나 위장관 운동 촉진제 등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소화불량증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명시통증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던 통증 환자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을 쓰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부작용인데요. 사실 연구에서 보시면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위약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을 보고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우울증에서 사용하는 용량보다 상당히 저용량으로, 소량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다음과 같이 입이 마르신다든지 위장관 운동이 떨어져서 변비가 생기시다든지 요저류가 있으시다든지 인지장애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 환자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될 것 같고, 약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서 환자분께서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에 대해서 효과를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신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소화불량증 환자의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진료 지침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는 증상이 없는 경우보다 불안, 우울,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이런 정신적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불량증 환자에 대한 정신치료에는 동적 정신치료, 최면치료,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신 증상이 위장관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증상을 더 심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소화불량 증상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런 치료를 통해서 급격하게 호전된 분들도 있으셨고요. 또 수면장애나 불안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이라고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두렵게 생각하시고 좀 꺼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한다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위장관 증상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약물 치료가 뇌와 위장관 사이에 연결해주는 이런 다양한 물질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건강에 대한 염려가 이제 또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를 다 했는데 불편하시고 혹시 무슨 병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런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생각의 기준이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평범한 일도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고 마음속에 오래 담아 두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께 이제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방식을 조금 더 교정하고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서 환자분이 이런 사로잡혀 있는 위장 증상에 대해서 고통을 좀 더 벗어나게 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때 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신치료도 권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왼쪽이 불응성 소화불량 환자고 오른쪽이 일반 소화불량 환자에서 두 군을 비교해 봤을 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불응성 환자들이 더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고요. 증상의 어떤 더 심하신 정도도 더 불응성에서 더 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과 요 불안 증상을 보셨을 때도 이 불응성 환자분들에서 좀 더 높은 더 심한 양상을 보여주어서 이런 불응성 환자분들이 실제 임상에서 드물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불안, 우울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소화불량을 7년 시달린 그녀, 원인은 편두통이었다.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두통도 이런 소화불량 증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한쪽 머리가 아프시면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 편두통 증상은 되게 복잡하고요. 또 MRI 같은 검사로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시면 진단하기가 쉽진 않고, 이렇게 실제로 한쪽 머리 통증만 있는 편두통 환자는 한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 이렇게 양쪽 두통과 함께 소화불량,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일부 환자분들은 이런 빛이나 이런 소리에 대해서 두통이 더 심해져서 이런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을 겪기도 하시고, 또 20% 환자들은 두통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이런 전조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두통 환자분들은 두통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 삶의 질이 조금 더 안 좋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뇌장축이라는 개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활동 변화, 또 다양한 이런 사이토카인이나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매개되는 이런 장내 미생물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호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이런 뇌와 위장과는 이런 수많은 신경세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연결에서 이런 전달 물질, 호르몬을 통해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런 이 축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위장관을 제2의 뇌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편두통 환자에서 어떤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를 보시면은 이런 IBS, 그래서 우리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구토 증후군도 25%,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도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통과 이런 증상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흔히 이제 두통이 있을 때 어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징후에 대해서 진료 지침을 살펴보시면 갑자기 시작돼서 5분 이내 최고의 도달하는 두통, 운동할 때 발생하는 두통, 두통 양상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 또 새롭게 발생한 두통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 명확한 다른 원인이 없는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병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새로 또 연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호상구 침윤과 비만세포의 활성, 이런 것들도 소화불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장내 미생물의 변화도 소화불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유산균이나 이런 약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장의 호상구, 에오시노필, 호상구에 대해서 연구를 보시면 이 12지장 호상구를 하나의 어떤 마커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 소화불량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교해서 이 호상구가 더 12지장 호상구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 역시 호상구가 증가되어 있는 보여준 연구였고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구에서 호상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뇌장축 개념에 더해서 또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브레인것 마이크로바이옴 액시스가 연구되고 있는데, 이런 장내 미생물 역시 영향을 주어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소장의 어떤 이런 미생물의 변화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유산균이 어떤 치료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유산균을 투여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교해서 이런 증상 점수가 호전을 보였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이 세 연구에 대한 분석이지만 이 세 가지 연구를 분석해 봤을 때 이 유산균을 투여하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소화불량 증상을 호전시켰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항상 이제 기질적 원인을 감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람 증상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파악해서 기질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런 질환이 없다면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구분을 하고, 이 두 가지 A형, 그래서 식후 고통 불편감 증후군이나 명치 통증 증후군을 구별을 하고 그에 맞게 약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이나 생활 습관에 이런 지키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환자분은 결국 특별한 질환이 없고, 물론 증상을 불편하셔서 힘드신 부분이지만 환자분을 또 안심시키고 환자분과 의사의 이런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57세 남자분이었는데요. 이 환자분에서 내시경 검사가 요구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 내에 내시경 검사의 병력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권유를 할 수 있고, 환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환자로 이제 내시경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이제 위험이 확인되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위험이랑 저희 이제 내시경에서 또 교과서적인 위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요. 환자분은 이제 불편하신 증상을 이제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고요. 내시경에서 이제 보통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위험은 또 위험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겠는데, 사실 이 소화불량증은 위험보다는 증상이 문제이시기 때문에 이제 위험은 이제 또 관리를 하셔야겠지만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은 증상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 질환이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가 양성이라면 제균 치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렸듯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시에 25% 이상 환자에서 제균 후에 증상이 호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약제에도 호전이 없다면 제균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내시경 검사가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도 치료를 하는지, 역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시경이 정상이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호소하시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불안, 답답함 증상을 말씀 주실 수 있는데, 결국은 실제로도 이런 임상시험에서 특별히 위약을 드렸음에도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을 좀 더 저희가 안심시켜 드리고 환자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